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인노무사 집중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기본 강의 끝나고 TPS 수강생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상담 등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감사한 분도 많았는데 이제 제가 통화 마칠 때쯤 여쭤봤어요. 어떤 강의가 더 필요한가? 문풀하기 전에 했을 때 첫 번째 부류 분들이 이제 보통 직장 생활 하시면서 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인데 좀 짧은 시간 동안 하루에 조금씩이나마 민법 공부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에 맞춰서 제가 준비했던 게 티끌모아 특강, 티끌모아 합격 특강을 제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요구했던 강의 중에 하나가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좀 빠르게 기본서를 좀 알차게 볼 수 있는 강의를 저한테 요청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집중 강의를 하나 찍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자. 요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무난하게,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공부를 가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수업만 쭉 들어도 무난하게 7점까지는 나올 수 있는 거. 뭐 한두 개 정도 실수를 해도 시험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집중 강의를 지금부터 진행할 테니까 요거 잘 듣고 반복하시게 되면 1차 시험에서 민법 때문에 떨어질 일은 절대 없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T 좀 하고 본 수업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강의 계획부터 보시겠습니다. 교재는 여러분들 공노민 전략 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앞으로 기본 교재, 기본서라고 하면 이 전략 책을 떠올려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기본 강의와 마찬가지로 집중 강의할 때도 또 새로운 교재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책으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늘리는 거는요, 어떤 시험이든 백정백패예요. 패. 절대 여러분들 교재 늘리지 마시고요.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1기본서 전략책 하나 하고 나중에 출갈될 1문제집 한 권씩만 딱딱 가지고 반복하시면 되는 거지 책을 다양하게 막 절대 늘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처음에 좀 고민했었어요. 10회로 할까? 12회로 할까? 근데 12회 정도로 해서 좀 알차게 진행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총 12회니까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이 점수까지는 받을 수 있게끔 강의할 수 있으니까 12회 정도 예상하시고 수업 들으시면 될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이번 집중 강의를 수강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요, 민법을 전혀 공부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듣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강의 진행될 거고요. 혹시 지금 이 OT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민법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 집중 강의부터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윌비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가시면 제 기본 강의 있어요. 그거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집중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기본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것들은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내용 같은 경우는 따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민법 공부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 듣고 이 강의를 들어라. 이제 강의를 듣기 위한 준비 한번 검토해 볼게요. 자, 이 사이트 여러분들 이 기본 교재 책 똑같이 이제 화면에 올라가서 밑줄이 그려 있는 밑줄 영상이 제공될 겁니다. 그거 보고 책의 밑줄을 먼저 긋고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밑줄 그으실 때 가급적이면 좀 뭐 개인의 취향이긴 한데 연필로 밑줄 긋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교재에 연필로 밑줄을 먼저 긋고 난 다음에 해독을 올리면서 조금씩 덧칠할 때 색이 있는 펜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2월 이후 1월 달 갔을 때 문제풀이 할 때 여러분들 문제 풀고 틀렸을 때 또 문제집에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가 집중돼야지 막판에 빨리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틀린 내용을 기본서로 와서 그때 현관펜으로 한 번 더 짧게 키워드 중심으로 뭐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에 딱딱딱 표시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강의 들을 때에 밑줄 그을 때는요, 연필 가지고 밑줄을 그으시면 되고요.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이미 제 기본 강의를 듣고 또 듣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이미 밑줄 돼 있으니까 1번은 생략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선생님이나 이제 2차 시험 치기 전에 이제 기본 강의 한번 들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집중 강의 들어서 이 책을 처음 보시는 분들인 경우라면 연필 갖고 밑줄 긋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밑줄 중심으로 빠르게 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있다면 정독을 하면 좋죠. 근데 다른 과목 때문에 2차 과목 같이 공부하면서 별로 시간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제가 정독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 최소한 이번 수업 1회차 강의, 2회차 강의에서 내가 어떤 걸 배울 거냐 목차 정도만이라도 파악할 수 있게끔 한번 빨리 읽고 들어오시면 수업 들을 때 집중력이 올라가서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이제부터 뭐 배우지 하고 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쭉 넘기면서 오늘 뭐 태아 배우겠구나, 뭐 제외하는 여자 배우겠구나 그런 느낌 정도만 한번 파악하시고 수업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3번 여러분들 2번 중심으로 이제 있는 과정 중에 나 분명히 기본 강의 들을 때 이해했던 내용인데 다시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전혀 아무런 감도 오지 않는 밑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물음표를 약간 체크를 해가지고 수업 들으면 좋아요. 그러면 수업 들을 때 물음표 체크된 부분을 제가 강의할 때 두 가지죠. 별로 안 중요하니까 눈에 익히시면 됩니다 하면 하면 되고 엄청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강의를 하면 이 중요한 내용을 내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이구나. 더 집중해야지라고 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읽으실 때 이게 무슨 소리지? 한국어인가 영어인가 싶은 부분이 있었을 때에는 물음표 표시해서 수업 듣기 위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컨대 연필로 밑줄 긋고 밑줄 중심으로 빠르게 읽으면서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는 문장이 나왔을 때에는 물음 편하게 쳐서 체크까지 한다까지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강의를 듣는 도중입니다, 여러분들. 필기 노트가 제공되기 때문에 필기할 게 아마 거의 없을 거거든요. 따라서 필기에는 크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하는 설명에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최대한 집중해서 제가 하는 설명을 그냥 듣고 받아들이세요. 요게 여러분들 특히 이제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빨리 시험 붙는 분들의 특징인데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3년 강의를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 좀 성격이 되게 좀 급하고 그런 편인데 제가 민법만큼은 조금 병적인 좀 그런 게 있거든요. 해서 13년 강의하면서 학생분들한테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번 메모를 해가지고 다음번 강의를 할 때 그 질문지를 보고 미리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인즉 제가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을 이야기는 시험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김동진이 수업 시간에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낭비한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마인드를 자꾸 왜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면 그렇구나라고 익히시면 한 2회독 이상 하게 되면 당연하게 바뀌게 되기 때문에 집중 강의를 들으실 때도 일단 제 설명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그런 태도로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강의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것들을 임의로 비교하고 고민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정말 그렇습니다. 빨리 시험 붙는 분들 보면 이런 걸 안 합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가끔씩 여러분들 이거는 가성비 있게 딱 이렇게 암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은 암기하는 부분은 책 옆에 암기라고 가피를 해두세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수업 들을 때나 이 부분은 그냥 암기 사항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되지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메모를 해두지 않으면 이 내용이 이해를 할 내용인지 혹은 그냥 간단하게 암기를 하면 끝날 내용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강의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경무대 공무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 요약해서 암기하세요라고 하면 옆에 암기사항이라고 적어두시면 다음번에 책을 볼 때 그냥 암기하면 되지 혼자서 막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해서 암기라고 꼭 기억하셔가지고 암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주 단시간 내에 결국 핵심은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단시간 내에 누가 일정 정도 이상 점수에 대해서 확보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관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점수가 확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암기할 거 암기하고 이해할 거 이해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현장 강의, 그러니까 학원 오셔가지고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 경우와 똑같은 환경에서 강의를 들으세요. 여러분들 현장 강의 들으실 때, 실강을 들으실 때 강사의 설명을 놓쳤을 때 다시 여러분들의 시간을 돌려가지고 무슨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들을 수 없죠.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똑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강이니까 내가 김동진이 하는 설명 지금 놓친 것도 내가 다시 백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그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한두 번 하다 보면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딴 생각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1시간짜리 강의를 들을 때 그게 2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버릇을 확실하게 고쳐내지 못하면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민법 집중 강의를 들을 때에 한번 연습을 하세요. 나 절대 멈추지 않겠다. 내가 정말 지금 정말 급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이상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듣고 넘기겠다는 느낌으로 현장 강의와 똑같은 느낌으로 강의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듣는 시간이 길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제 이번 집중 강의 12회를 다 들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그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 중에서 자기계발서는 되게 좀 사기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엄청 유명했던 책이 있거든요. 뭐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진 그런 책이 있는데 그분 지금 여러분들 파산돼 가지고요. 지금 잘 못 살고 있어요. 같은 게 여러분들 공부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보면 유창하게 얘기하는데 공부 방법 여러분들 통설이나 정설이 없어요. 자기의 개인적인 취향이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해서 여러분들 공부 방법에는 통설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합격생이나 다른 분들의 방법론에 대해서 참고해서 흡수해가지고 나한테 맞게 바꿔서 만들어낼 문제이지 비판적인 의식 없이 무조건 따라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해서 집중 강의 완강하고 난 뒤에 혼자서 요 기본 교재를요 정독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무조건 1번처럼 해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 요즘에 특히 이제 조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혼자서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책을 읽으라 그러면 슬럼프를 타고 아예 그냥 그 과목 자체를 공부를 하지 않아 버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조건 책 읽어 라고 해버리면 수업 기간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집중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스타일이 일정 정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혼자서 책을 보기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꼭 1번을 고집할 필요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전에는 혼자서 책을 잘 읽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 자기의 그런 취향에 근거해가지고 빨리 시험 붙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지 무조건 1번을 고수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1번 방법에 대해서 억지로 고집하면서 슬럼프를 겪고 민법을 계속 미루다가 마팡돼가지고 난감한 상황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집중 강의,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이 집중 강의를 1.8배속 빠르게 해가지고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더 들어보세요. 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최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 강의를 통해서 제 말로 이해했던 걸 가지고
책에 있는 판례 문구, 조문의 문구,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집중회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내년 시험까지, 그러니까 2022년도 5월 시험까지 계속 무료로 공개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책을 볼 때, 시험 문제 풀 때 제 말이 기억나가지고 문제를 쉽게 푸는 경험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2번입니다. 공부는 여러분들 그 각 시기마다 마땅히 해야 될 게 있다. 시기, 그러니까 타이밍. 각 시기마다 타이밍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될 게 있거든요. 노무사 민법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다. 첫 번째가 고득점이 필요 없죠. 1차 수석한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70점, 65에서 70이면 충분하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 노무사 시험 문제, 기출문제 쫙 다 분석을 항상 했거든요. 해보면 이 정도 점수가 목표인 경우라면 솔직히 여러분들 문제풀이 연습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연습을 꼭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는 몇 문제 되지 않아요. 그냥 알고 있으면 푸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고,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는 모르는 게 뭔지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문제풀이 고유의 스킬을 꼭 채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그건 저는 공인노무사 민법만큼은요, 문제풀이보다는 그냥 묵묵하게 조금 지겹지만 기본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어차피 틀린 지문이라 해봐야 있다가 없다, 없다가 있다, 선인데 선악불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무리게 해가지고 문제풀이 시기를 앞당길 필요 저는 전혀 없다 생각해요. 해서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해서 여러분들 조급한 마음에, 또 지겨운 마음에, 또 내가 민법 공부를 조금 했으니까 내가 좀 많이 알지 않을까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문제집을 지나치게 빨리 푸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그렇게 해버리면요, 나중 갔을 때 진짜 자기가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에 대해서 테스트가 필요할 때, 기출 문제를 특히 풀 때 이거 내가 알고 푸는 건지 아니면 이미 풀었기 때문에 정답을 외우고 푸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카오스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묵묵하게 적어도 12월 말까지는 기본 교재 계속 돌리세요. 그리고 1월 달부터 문제풀이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정말 늦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노무사 1차 시험 공부할 때 민법만큼은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선인지 악인지 제3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놓고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무한반복. 새로운 유형의 모의고사 문제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기출문제 다 분석하고 시중에 풀려있는 모의고사 다 제가 비교해봤거든요. 정말 하등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출문제하고 최신 판례 한 3년치 조금만 중요한 거 추가하면요, 그냥 다 해결됩니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민법 공부를 미루지 말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민법은 좀 된장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좀 푹 삭힐 필요가 있거든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일주일 내에, 2주일 내에 민법 마스터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매일 조금씩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해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1월달 이후쯤 갔을 때에는 민법에 대한 부담감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러면 1차 시험 임박할 때까지 가급적 최대한 2차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1차 시험 딱 치고 하루 푹 주무시고 바로 2차 동차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법을 꾸준하게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내년 1월 혹은 2월쯤 갔을 때 민법 때문에 갑자기 공부량이 확 늘어버리면, 첫 번째, 그 기간 동안 2차 공부 전혀 못 해버리니까 운 좋게 1차를 붙어도 동차 노리기 힘들죠. 두 번째, 민법 시험 쳤는데 까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순간부터는 2차 공부에 집중을 못해요. 따라서 동차 날리는 거예요.
따라서 차라리 지금부터 매일 하루에 1시간 30분씩 꾸준히 민법 공부해가지고 1월달 이후에 민법은 그냥 감을 조금씩 유지하는 차원으로 가고, 그죠? 1, 2, 3월달까지 2차 과목 공부하다가 마판 2달 1차 과목 확 돌린 다음에 시험 붙고 바로 동차 노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기 때문에 민법만큼은 매일 30분 1시간씩 꾸준히 공부하시면 좋아요. 근데 알아요. 민법 자체가 꾸준히 혼자서 스스로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때 여러분들 저를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 지금 노무사 전용 카카오톡 단톡방 있거든요. 여러분들 거기 제가 매일 아침에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하루에 하나씩 공부할 거리를 올려드려요. 무료예요. 무료. 돈도 안 들어요. 그럼 제가 올려드리면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네이버 가셔가지고 다음 가셔가지고 뭐 뉴스 연예 기사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제가 올려드린 그 차트 주제 하나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것만 머리에 쏙 들어가면 끝난 거거든요. 저를 이용하세요. 또 그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 책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이 그냥 핸드폰하고 이어폰 같은 것만 있으면 어디서든 들을 수 있게끔 제가 티끌모아 합격 특강도 무료로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용하면 하루에 30분 정도는 그냥 꾸준하게 민법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다가 또 민법 순환 오면 또 민법 한번 공부 진하게 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해서 1번, 2번 꼭 명심하시고 막 깊이 있게 팔라고 하지 마시고요. 수업 시간에 정리하는 만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놓고 정확하게 일단 이해하고 무한 돌린다. 그 느낌을 꼭 기억해서 집중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법원 제1조 민사에 관하여 1번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간습법에 의하고 간습법도 없었을 때에는 조리에 의한다. 법률, 간습법, 조리 순서는 꼭 기억하시고요. 그 밑에 있는 로마자 1번 법원의 의 이하 부분인데 칠판 잠깐 보시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민법 제1조는 뭐 하는 거냐? 원고 갑이 있다. 소제기한 자 원고. 그 다음에 소제기를 당한 피고 을이 있었을 때에 갑은 X라고 주장한다. 판사님, 저는 을한테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겠죠. 근데 을 같은 경우는 저는 갑한테 그러한 의무를 진 게 없습니다. 해가지고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 법률상 분쟁 중에서도 재산 분쟁, 가족관계의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민법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법원 같은 경우는 둘 중에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에 대해서 결국 판단을 해야 됩니다. 법원이 한 판단을 이제 우리는 판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랬을 때 법원 같은 경우가 종교라든지 지역주의 이런 거에 근거해가지고 원피고 주장에 대해서 처리를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민법 제1조에 의해서 처리를 하라라고 하는 게 바로 법원이다까지. 그래서 법률이 있으면 법률에 의하고 없었을 때에는 간습법에 의하고 간습법도 없었을 때에는 재판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재판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고 너의 양심, 조리에 근거해가지고 재판을 해줘라. 했을 때 여기 있는 1번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2번과 비교했을 때 1번 법률은 이른바 성문법을 의미하는 거죠. 성문법. 간습법이 아닌 성문법. 그래서 민법 제1조에 있는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에서 국회가 만든 법률뿐만 아니라 그 하위에 있는 명령이나 규칙 같은 것들도 전부 다 포함된다. 하나 기억하시고 간습법은 중요하니까 책 가지고 공부할 거고 조리의 경우는 볼 거 없고 그냥 판례 같은 경우는 법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까지만 정리하시게 되면 저기 중간에 끼어 있는 간습법만 야무지게 공부하시면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자 2번 가시면 법원의 유형별 검토 밑줄 그어 있는 거를 전제로 해서 좀 빠르게 읽을게요.
먼저 목차 1번 보시면 법률 제일 끝에 명령 주치득도 다 포함된다 꼭 기억하시고, 2번 보시면 간습법 있지 않습니까? 목차 나번에 보시면 간습법의 성립 요건 및 시기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먼저 간습법의 의의는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요건을 알면 의의가 나옵니다. 먼저 거듭된 간행이 존재했고요. 그 간행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이구나 인식했다. 즉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했고요. 세 번째, 그 간습법상 내용이 지금 현재 전체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았을 때에만 간습법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먼저 요건 1번은 쟁점이었고 여러분들 요건 2번에서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간행이 존재하는데 법적 확신이 없었을 때에는 간습법이 아니라 사실인 간습에 불과했고, 그 두 개 차이점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7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법적 확신의 유무에 근거해 가지고 간습법과 사실인 간습 사이에 차이를 보인다까지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간습법의 성립 시기가 언제냐 해가지고 간행이 존재했고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하고 을 사이에서 그 내용이 간습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원이 한번 심리를 해보니까 그거 간습법 맞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을 경우에 간습법의 성립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약간 대립이 있는데 통설만 야무지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법원은요, 법을 만들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그리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거지, 법원 같은 경우는 존재하고 있는 법을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적용시키는 기관이지 법을 창조하거나 법을 형성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통설에 의했을 때 간습법의 성립 시기는 간행이 존재하고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 이미 성립된 거고 이미 존재하는 거고, 그 이후에 있었던 판결 같은 경우는요, 이미 성립돼서 존재하고 있는 간습법의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즉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간습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설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간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창설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이미 존재했던 간습법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았을 것, 이 부분은 이제 그 다음 장에 중요한 판례가 있으니까 제가 그때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요건 다 구비해가지고 간습법의 효력이 인정됐을 때에 성문법하고 간습법상 내용이 충돌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학설 대립이 있는데 이것도 판례 입장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민법 제1조를 보세요. 분명히 성문법인 법률이 없으면 간습법에 의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문법이 더 앞서는 거지요. 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달리 처리하고 있는 성문법과 간습법이 있었을 때에는 간습법에 의해서 처리할 게 아니라 성문법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 그럼 결국 간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법이 없었을 때 보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충적 효력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온 김에 요건 2번에서 요건 3번에 있는 전체 법질서에서 아주 중요했던 종중 구성원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A 종중에 후손 등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고 딸들이 이렇게 있겠죠. 있었을 때 요 A 종중의 종중 소유의 X 토지가 국가 등에 의해서 수용이 되면 수용보상금이 나옵니다. 그 수용보상금도 일종의 총유물이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분배를 받으려면 종중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때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 종중의 종중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민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내 간습법, 과거 같은 경우는 후손 중에서 딸들은 종중원이 될 수가 없고 성년인 남성들만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종내 과거의 간습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그런 게 어딨냐. 똑같은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어르신들이고 똑같은 후손인데 왜 그 성별에 근거해가지고 차별 대우를 하냐라고 하니까 판례가 나오게 된 거죠. 해서 현재 판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종래간습법, 남성만 될 수 있다고 하는 종래간습법은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전체 법질서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이게 방금 봤던 요건 3번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종중언의 범위에 대해서 법률도 없고 간습법도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구성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데요? 라고 하니까 조리에 의해서 처리를 해보자. 그래서 판례가 말하기를 성년인 자라면 남녀 불문하고 당연히라고 하는 문구에 대해서 꼭 기억하자 해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미성년자인 경우는요 종중언이 될 수 없겠고요. 이건 안 틀리죠. 남녀 불문이다 해서 문제 없고 당연입니다 해서 혹시 시험 문제에서 여성분들의 경우는 종중에 별도의 가입 의사를 표명했을 때 하나요라고 하면 틀린 질문입니다. 별도의 가입 의사 표명 필요 없이 그냥 당연히 종중언의 지위를 가진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목차 1번 거듭된 간행이 존재할 것, 목차 2번에 보시면 법적 확신이 있었을 것, 확신이 없었을 때에는 사실인 간습, 3번 보시면 전체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았을 것. 그래서 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문단 제일 끝에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간습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까지 읽어주시고 그 밑에 있는 판례가 매우 중요한 판례고 방금 봤던 종중언의 범위에 관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밑줄 보시면 종래간습법, 난성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그 다음 밑줄 후손 중에 성별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조리에 의해서 종중언의 지위를 가지는 거다. 목차 답원 보시면요. 성문법과 간습법 사이에서 충돌됐을 때 뭐에 의할 건데 판례 입장, 보충적 성격, 민법 제1조에 비추어 성문법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 둘이 싸우면 앞에 게 이긴다까지 기억하시고요. 밑에 2번 가시면 판례 첫 줄 간습법이란 한 줄 밑에 법적 확신까지 얻은 것을 말하고 사실인 간습은 그 다음 줄 법적 확신까지는 없는 것을 말한다. 계속 간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줄 밑에 법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사실인 간습은 적용의 문제가 아니고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해석하거나 조금 빠진 게 있었을 때 보충하는 기능에 불과한 거다. 이번에 보시면 간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별도의 주장 증명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에 근거해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사실인 간습은요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장 증명이 필요하다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인 간습의 경우에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장 증명이 필요해요. 법원 직권사항이 아닌 게 원칙인데 조금 이제 판례가 조금은 상반된 판시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인 간습인데 법원이 직권에 근거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본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를 이제 두 개를 조금 구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혹시 지문에서 경험칙, 나중에 민소법 공부하시면 배울 거예요. 경험칙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있었을 때에는 요 좀 특이한 판례에 대해서 출제를 한 거니까 직권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7페이지에서 방금 봤던 판례 박스 내용 같은 경우가 원칙에 관한 일반론에 관한 판례고 여러분들 우리 교재 8페이지를 가보실래요? 가시면 제일 끝에 각주 4번에 비교 판례 있지 않습니까? 밑줄 사실인 간습 밑줄 긋고 조금 뒤에 보시면 경험칙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실 거거든요. 밑줄 긋고 한 줄 밑에 직권의 밑줄 긋고 해서
경험치란 말이 없었을 때에는 간습법과 비교해가지고 주장 증명이 필요하겠지만 혹시 지문에서 경험치란 말이 같이 나오게 되면 직권도 가능하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 9페이지 가신 다음에 로마자 2번에 호의관계를 보시면 되고요. 호의동승의 문제고 저 뒤에 채권 강론편 가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될 겁니다. 일단 갑하고 을 사이에서 호의동승 관계에 불과했을 때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을이 갑한테 계약상 청구나 계약상 체불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책임 묻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갑의 고의 가실에 근거해가지고 을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민법제 7호 공조에 근거한 배상 책임은 물을 수가 있다. 근데 이때 배상 책임 물을 때도 원칙적으로 호의 동승을 한 사실만 가지고 그 갑의 손해배상 청구 책임액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일반적 경우와 똑같은 배상 책임을 지우게 되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만 책임액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의가 저 끝에 있으니까 오늘은 이까지만 계약상 책임 등은 물을 수 없고 요건 구비했을 때 민법제 7호 공조에 근거한 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다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9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위반시 효과에 1번 계약상 책임의 문제죠. 한 줄 밑에 호의 동승에 불과하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방이 타방한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다. 근데 이번에 보시면 민법제 7호 공조 요건을 구비했다. 고의가실, 위법성, 가해행위, 손해 발생 등이 다 인정되면 원래부터 750은 법정 채권이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750에 근거한 배상 책임은 물을 수 있고 그 다음 논의는 저기 끝에 가서 다시 보겠다까지. 그 다음에 10페이지 가면 여러분들 권리와 의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목차 상단 2번에 구별 개념 부분 가시면 대리권 방점, 대표권 방점 찍고 그 위에 친권 또 하나 써두시고 친권도 하나 써두시고 친권. 그래서 여러분들 대리권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본인을 위한 거고 대표권은 대표자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법인을 위한 거고 친권의 경우도 엄마 아빠를 위한 게 아니고 아기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권리지만 타인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권한이라고 부른다. 그럼 이 권한 같은 경우는요, 필연적으로 남용의 문제하고 연결된다까지만 그 언저리다가 메모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친권자가 애기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친권 행사한 경우, 가령 대표자가 법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표 행위를 했을 때에는 대표권 남용이 나오게 되고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계약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민법제 107조 제1항 단서 유추에 근거해가지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 등등등에 대해서 다시 배울 거니까 요만큼 책에 메모만 간단하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뒷부분들은 뭐 됐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재 13페이지 가신 다음에 신의칙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2조 읽으시면 되지요.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함부로 하지 말고 신의에 쫓아서 성실히 해라. 신의, 성실이 되게 애매하죠. 이렇게 민법 조문 자체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성실히, 신의 같이 애매모호한 표현 같은 경우를 이제 일반 조항이라고 부른다까지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 양 보시면 권리도 남용하지 마라까지 하시고 서설 부분 가시면 구별 개념 읽으시면 되죠.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민법에서 부르주아들의 투쟁에 대한 선물이거든요. 야, 우리 둘이서 알아서 할 테니까 국가는 개입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게 이거예요. 해서 계약법에서 채권법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을 할지 말지 혹은 계약한다면 계약 내용이 어떠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국가 너네가 개입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줄 밑에 보시면 주로 계약장 준하한다까지 읽으신 다음에 기출 지문인데 이 사적 자치의 원칙은 절대 신의칙의 파생 원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신의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뭐 재미있게,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풀이하게, 원래 여러분들 그 공산주의에서 있었던 복지의 개념을 가지고 온 게 신의칙이거든요. 그래서 공공복리해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할 때도 공공복리에 근거해가지고 야, 그 내용이 약자의 지위에 있는 을한테 지나치게 불리하다. 그러면 네가 을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해가지고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게 신의칙이에요. 해서 여러분들 2007년도 노무사 시험 문제의 기출 지문이었는데요. 사적 자치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 원칙이다. 틀린 지문입니다. 신의칙에 대해서 파생 원칙이 아니라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신의칙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꼭 나눠 가지고 정리하시고 파생 원칙이 아니다까지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로마자 2번 법적 성격 부분 가시면 첫 번째 밑줄 강행법규고요. 두 번째 직권 판단 가능하다까지 하신 다음에 강행법규의 성질을 아시죠? 갑하고 을 사이에서 별도의 합의를 통해서 배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밑에 책에 밑줄 친 부분 있지만 신의칙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공익적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법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합의를 할 때 야, 우리 사이에서는 신의칙 갖다 쓰기 없기 해도 그 처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신의칙 위반이 가능하다까지 하나 기억하시고, 거기 있는 직권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나중에 민소법 공부하실 분들은 변론주의 원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거든요.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었습니다. 갑이 을한테 원래 1억만큼 채권이 있었고요. 을이 갑한테 원래 1억만큼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을 같은 경우가 갑한테 1억 전부 다에 대해서 변제를 했습니다. 돈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갑이 이틀 지나가지고 또 을한테 또 1억 갚아라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 같은 경우가 판사님 저 이미 갑한테 변제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 주장 자체를 하지 않고 을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피고 을이 이미 갚았습니다 란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때도 우리 법원 같은 경우가 을한테 아이고 손님 왜 이미 갑한테 갚았다는 말을 못 하십니까? 우리가 이미 님이 갑한테 갚은 사실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알아서 갑 청구에 대해서 기각해 드릴게요 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법원 같은 경우는 피고에 의해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기초해 가지고는요 판결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을 같은 경우가 변제했다고 하고 영수증 등을 근거해 가지고 변제한 사실에 대해서 증명까지 하게 되면 원고 갑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미 피고 을이 당신한테 금 1억 원을 변제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청구의 이유가 없다. 땅땅땅 기각할 수가 있는데 피고인 을 같은 경우가 가만히 있어 버리면요. 이 변제한 사실은 법정에서만큼은 부존재,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을이 주장하지 않으면 을이 갑한테 돈을 갚지 않은 걸로 처리가 돼버리거든요. 따라서 갑 청구가 인용돼 버리는 겁니다. 해서 원칙적으로 법원 직권사항이 아니고요. 변론주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원피고는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 등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직권에 근거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고려해주는 사항들이 있어요. 해서 여러분들 갑이 땅 주인이고요. 을이 건물주거든요. 이때 갑이 을한테 민법 제214조 오랜만이네요.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서 을아 내 땅인데 왜 네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냐. 네 건물 철거해달라 라고 했는데 모든 사항을 다 고려해보니까 요게 여러분들 신의칙 위반이었어요. 신의칙 위반 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어요.
근데 피고 을 같은 경우가 판사님, 갑이 저한테 이렇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서 지상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습니다. 기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똑같이 을이 가만히 있었을 때에도 우리 판례가 말하기를 민법 제2조에 있는 신의 측은 매우 강한 공익적 규정이기 때문에 직권 판단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적 경우와 달리 예외적으로 신의 측 같은 경우에는 피고 을 같은 경우가 신의 측 남용의 항변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권에 근거해 가지고 생각할게. 그럼 결국 원고 갑 네가 소물청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다. 따라서 갑청구 인용이 아니고 이유가 없으니까 기각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민법 공부를 할 때 원칙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 없이 예외적으로 직권 조사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근데 한 번에 다 암기할 필요 없고 나올 때마다 하나 이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신의 측 같은 경우는 직권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피고의 항변 등이 없다 해도 원고의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반한다면 법원 같은 경우는 원고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시킬 수 있겠구나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읽었던 그 다음 밑줄 읽어볼게요. 따라서 신의 측 위반 주장 금지하기로 하는 특약도 강행법규에 반해서 무효고, 피고 을의 주장이 없다 해도 법원이 딱 보니까 원고 청구가 남용인 경우라면 직권에 근거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원고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시킬 수 있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의 측의 기능을 보시겠습니다.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했는데 계약 내용이 조금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요, 신의 측에 근거해가지고 그 계약상 내용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해석 기능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능에 기초해가지고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설명해줄 의무나 고지할 의무, 알려줄 의무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해서 그 밑에 있는 판례들 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의 측의 기능 중에 해석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어떤 사안이냐면 갑이 아파트 분양에 삽니다. 을이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이거든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 X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일종의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파트 주위에 여러분들 대규모의 쓰레기 매장이 있다. 또는 대규모의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이제 아파트 창문을 딱 여니까 숲세권이 아니고 묘세권 해가지고 묘가 막 있는 거 있잖아. 그랬을 때 을이 이제 갑한테 야, 너 왜 나한테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냐, 고지 의무를 안 했냐, 고지 안 했냐, 위반에 근거해가지고 을이 갑한테 배상 책임 따위를 물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갑한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줄, 고지해줄 의무가 인정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말하기를 신의 측에 근거했을 때에 상대방 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더라면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항의 경우라면 갑이 을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 주변에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점은요, 매우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갑에게는 을한테 알려줄 고지 의무가 인정된다. 근데 고지 의무가 있는 갑이 침묵, 고지 설명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침묵을 했을 때에는 고지 의무에 대해서 위반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을은 갑을 상대해가지고 고지 의무 위반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총 중간쯤 가게 되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공부할 거거든요. 거기 가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 더 쉽게 침묵, 말하지 않은 것도 기망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쟁점이 있고요. 판례가 말하기를
고지 의무가 인정되는 사람이 침묵했을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된다. 그럼 사안의 경우에 갑에게는 의무가 인정되는데 침묵을 했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해가지고 갑하고 을 사이에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따라서 을 같은 경우는 민법 제110조에 근거해가지고요.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에 대해서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럼 취소권 행사하면 민법 제141조 본문에 근거해가지고 분양계약 자체가 소급 무효가 돼버리죠. 그럼 계약이 무효기 때문에 원래 을은 갑한테 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해서 줄 필요가 없었죠. 그럼 이미 지급했던 분양대금이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까지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에 대해서 이해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을이 있었을 때 을이 어떤 사실이나 어떠한 권리나 의무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게 악이에요, 악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책에 보면 판례 표현이 많죠.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는 경우라 말은 여러분들 그 앞에 숨어 있는 말이 있죠. 몰랐지만. 여러분들 알면 안 거고 모르면 모른 거지 알고 있으면서 알 수 있었다란 말은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적어도 민법에서만큼은. 해서 민법에서 알 수란 말 나오면 그 앞에 숨어 있는 표현이 있어요. 알았거나 몰랐지만 알 수 있다. 그러면 알 수 있다는 말은 몰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의 중에서도 가실이 무거웠을 때에는 선의 중가실, 가벼웠을 때에는 선의 경가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해서 여러분들 안 것과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가령 원래 을부터가 갑이 비록 을한테 이러한 게 있는 사실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을이 알고 있었을 때에는 굳이 갑이 을한테 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 을이 알고 있었을 때에는 갑에게 고지 의무의 면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을 같은 경우가 알지는 못했고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알수라고 하는 말은 결국 선이 몰랐던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수에 불과하면 여전히 고지해줄 의무가 인정되는 거다 해서 변리사 시험 문제에 기출됐던 판례이기 때문에 상대방 을이 알고 있었던 경우하고 몰랐지만 알수에 불과한 경우를 구분해가지고 판례 요지를 정확하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교재 13페이지 제일 밑에 기읍번, 첫 번째 기읍번, 쓰레기 매립장, 니은번에 공동묘지, 그 다음 줄 고지할 의무가 분양회사 갑한테 인정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는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750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다만 취소 여부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험과 전혀 관계없으니까 무관하게까지만 기억하시고 요 내용은 저 뒤 민법 제110조 공부할 때 다시 볼 거니까 오늘은 문장까지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판례 있지 않습니까? 14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상대방 을이 이미 알고 있었을 때에는 이미 알고 있는데 또 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고지할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근데 그 다음 밑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상대방 을의 경우는 비록 꺽쇠 알 수 있었다. 알 수는 모른 거죠. 몰랐으니까 선이죠. 그 몰랐으면 고지해야 되죠. 따라서 알 수 있음에 불과했을 때에는 추후 그 알 수에 근거해가지고 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으면 변론을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고지 의무를 면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안 경우는 면하지만 알 수에 불과했을 때에는 모른 것이기 때문에
고지 의무가 인정되지 면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례 읽을 때 안 경우하고 알 수 있는 경우를 반드시 구분해서 책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댓글 여러분들 3번 수정 기능입니다. 이제 갑하고 을이 있는데 갑이 이제 변호사인데 을이 갑한테 거액의 수임료를 주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갑이 정말 을을 위해서 한 게 별로 없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약정된 보수액 10억 전부 다에 대해서 갑이 을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신의 측에 근거해가지고 갑이 을한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청구 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서 감축할 수 있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가다하여 신의 측에 반한다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사적 자치 원칙에 개입해가지고 예외적으로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 다음 판례 적용입니다. 기응, 니은까지는 간단하게 읽으면 되고 여러분들 다시 민법 제2조 신의칙이라고 하는 것은 갑하고 을 사이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가 될 문제 중에서도 극히 예외적으로 그 합의했던 내용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을한테 너무너무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문제가 많았을 때에 신의 측에 근거해가지고 을을 조금 도와주는 거거든요. 해서 여러분들 민법 제2조 자체가 원칙적인 규정이 절대로 아니라 채후에 예외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디귿번 읽어볼게요. 이때에도 일단 갑하고 을 사이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신의 측이라고 하는 일반 규정, 일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제한을 가하는 것은 갑이 원래 을한테 청구할 수 있는 계약서 내용이 10억인데 야 조금 10억은 가하니까 1억까지만 너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신중을 기해가지고 극히 예외적으로 해라 해서 민법 제2조는 원칙적 규정이 아니라 극히 예외적인 채후에 관한 조문이다는 점을 인식하고 책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범위는 읽으시면 되고 전부 다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목차 3번 또 1번 제목까지만 민법에 있는 다른 조문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으면 그 조문에 의해서 처리할 거지 2조 가지고 하지 말고 민법에 있는 조문 가지고 처리 못하는데 그래도 조금 을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을 때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채후로 민법 제2조를 가지고 와라까지 제목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제일 위에 여러분들 목차 3번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번호 뒤에다가 26페이지라고 써두시고 제가 26페이지 가면 판례 박스 있어요. 판례 박스를 제가 설명드리고 다시 올 거니까 지금은 사건 번호 뒤에다가 요만큼만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제2간부터 여러분들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